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40대 후반이 되었지만, 한때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뉴스나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고, 설마 그 말이 제 삶 한가운데를 파고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죠. 믿고 의지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느긋했고,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믿는 일이 이렇게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건 그때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균열이 시작되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더군요. 배신이라는 그 두 글자가 말이죠. 처음에는 애써 의미를 축소했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오해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씩 무너졌고,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응어리진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분노와 슬픔, 자책과 혼란이 뒤섞여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됐고,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는 법만 늘어가면서요. 저에게는 제 감정보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기에 억지로 웃었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단순히 상처를 잊는 문제가 아니었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갈피를 잡기 힘들었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 관계를 대하는 태도, 나 자신을 믿는 방식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 일이었죠.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저려오지만, 그 기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아빠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과 남학생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말을 건 그 순간, 아이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 경영학과 2학년 박학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마주치면서 그쪽을 보게 됐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요. 괜찮으시다면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상당히 이상한 놈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저 진짜 이상한 놈 아닙니다. 제 단짝 친구 민정이와 점심을 먹고 난 후 캔커피를 마시며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저는 어안이 벙벙해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괜히 가방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캔커피를 한 모금에 마셔버렸죠. 그때 옆에 있던 민정이가 제 팔꿈치를 살짝 찌르며 웃더라고요. 번호 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근데 표정 보니까 싫은 건 아닌데? 그 한마디에 우리는 긴장이 풀렸고, 결국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줬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장면은 어설프고 조금 웃기게 끝났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물으며 이성을 만나기도 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 진짜 연락이 오기는 할까 의문을 품은 채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돌아섰죠. 크게 의미를 두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화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연락처 물어본 박학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의미 없는 안부부터 시작해 수업 이야기,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까지 이어졌죠. 나이가 동갑이라 그런지 서로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별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겠더군요. 통화가 끝났을 때는 새벽이 가까워져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우리는 캠퍼스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그 사람 말로는 일부러는 아니라는데 도서관 앞, 학생회관, 자판기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가며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같이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해지면서 약속하고 만나기 시작했죠. 사귀기로 한 날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던 날 저녁, 학교 뒤 작은 공원에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한 말 한마디로 연인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서로 말만 안 했지 이미 연인 같은데 이제 우리 연인이 될까? 뭣도 없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깊이 박혀서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연인이 되기로 약속을 했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 드문 커플이 됐어요. 저희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저희에게 늘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진짜 잘 어울린다. 너희처럼 서로 잘하는 커플은 처음 봐. 성격도 웃는 타이밍도 말없이 걸을 때의 속도까지도 묘하게 비슷하다더군요. 시험 기간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취하는 서로의 도시락을 챙겨줬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밤에 만나 라면을 나눠 먹는 것으로도 행복했죠.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안정적이고 단단했던 시절이었어요. 민정이는 그런 우리 곁에 늘 있었습니다. 종종,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셋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았거든요. 시험이 끝나서 저와 아이 아빠가 맥주 한 캔씩 들고 학교 근처를 걸을 때도 민정이는 저희와 함께 걷고는 했고요. 진짜 너희처럼 연애하고 싶다. 학건이 같은 남자 어디 없나? 내가 영선이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건가?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푸념하는 민정이에게 아이 아빠의 친구를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 아빠의 친구들은 민정이가 좋다는데 민정이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몇 명의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그다지 오래 사귀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외롭다면서 연애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어요. 어쩔 때는 자기는 아무래도 혼자 늙어 죽을 팔자인 것 같다고도 했죠. 특별한 날이 아닐 때는 거의 함께 하다 보니 저와 아이 아빠의 연애사를 민정이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이 아빠와 다툴 때면 민정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넌 지금 서운한 거고 걔는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제 감정을 정리해주고 반대로 아이 아빠에게도 그의 입장을 듣고 와서 저에게 부드럽게 순화해서 전해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 아빠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민정이를 찾았죠. 한 번은 아이 아빠와 사소한 오해로 며칠이나 연락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도 못 꺼내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고요. 그때도 민정이가 먼저 저에게 찾아와 말해주더군요. 너희 이렇게 싸워도 결국 다시 만날 거 아니야? 헤어질 거 아니면 괜히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너무 멀게 만들지 마. 학건이도 지금 너랑 연락 안 된다고 초조해 하더라. 전화해. 그 말에 용기를 내 저는 메시지를 보냈고 우리는 웃으면서 화해했어요. 몇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화해하게 된 건 모두 민정이 덕분이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요. 아이 아빠가 군대에 가 있을 때도 저는 기다렸고 제가 먼저 취업을 했을 때도 아이 아빠는 저를 기다려줬어요. 연인이었지만 친구 같았고 친구였지만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자부심이 있었죠. 아이 아빠가 취업하자마자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너희 곧 결혼하겠네? 라며 저희의 미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민정이는 늘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저희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고 아이 아빠가 저에게 청혼할 때도 아이 아빠 곁에서 축하해준 사람이 민정이일 정도였죠. 야, 이제 진짜 너희가 결혼을 하는구나. 축하해. 저를 향해 꽃을 들고 다가오는 아이 아빠와 그 옆에서 케이크를 들고 오는 민정이를 보며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 둘이 저를 향해 다가오니까요.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닐 때는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 일정이 꼬이지 않게 달력을 펼쳐 동선을 정리해주던 것도 민정이었어요. 드레스 투어 날에는 제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이건 예쁜데 너 같진 않고 이건 딱 너 거다라며 망설임 없이 골라주곤 했어요. 아이 아빠와 합의되지 않는 문제들도 민정이와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더군요. 청첩장 문구 하나 정할 때도 제가 고민하면 너희답게 쓰면 된다면서 괜히 남들 따라 하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주며 응원해줘서 쉽게 선택했죠. 예단이나 예물처럼 머리 아픈 문제들도 자기 일처럼 같이 검색해주고 전화해서 알아봐주면서 메모를 정리해주기도 했고요.
그 정도까지 해주는 친구다 보니 민정이가 친정언니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민정이 같은 친구가 어디 있냐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제 곁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울면 화장 번진다고 울지 말고 웃으라던 민정이의 얼굴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그러다 식이 시작되고 자신이 먼저 눈물을 닦던 것도 민정이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민정이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겨 결혼할 때 저도 민정이처럼 해주면서 민정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가 저에게 한 것보다 더 잘하겠다면서요. 신혼이 시작되고 나서도 민정이는 변하지 않고 저에게 잘했습니다. 주말이면 과일이나 빵을 들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들렀고, 아이 아빠가 야근하는 날이면 저와 둘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곤 했죠. 이 집은 올 때마다 편하다는 말과 함께 슬리퍼를 꺼내 신는 민정이의 모습도 이상하지 않았고, 이미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로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늦게 퇴근한 아이 아빠와 맥주 한 잔씩 하고 집에서 자고 갈 때도 많았고요. 그러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민정이는 울면서 자기가 이모가 되는 거냐고 연거푸 물으며 좋아하더군요. 임신 중에는 입덧이 심한 저를 위해 퇴근길에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 냉장고를 채워주며 살뜰히 저를 챙겼죠. 병원 검진 날이면 검사 결과가 어땠냐며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 아빠보다 더 자주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며 저희 아이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니까 더 신경 쓰이고 걱정돼. 그렇게 말하는 민정이에게 저는 그렇게 말하곤 했죠. 내가 너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 너처럼 다 할게. 아이 아빠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냐면서 고맙다더라. 그러면 민정이는 웃기만 했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민정이는 그 후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민정이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보냈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해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더 자주 집에 들러주었고요. 하루 종일 제 품에 있던 아이를 안아주며 제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도와줬죠. 제 팔이 떨리는 걸 보더니 아이를 받아 안으며 너 좀 쉬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 옷을 정리해주고 젖병을 삶아주는 모습을 보며 제가 울컥해 눈물을 닦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더군요. 그런 민정이가 있어 산후 우울증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까지도 아이 아빠 회사 일이 바빠 야근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친정이 멀고 형제라고는 오빠만 둘이라 도움받을 곳이 없던 저에게 민정이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같더라고요. 민정이가 오지 않은 날에는 육아와 살림이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아이 아빠도 그런 제가 신경 쓰였는지 민정이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민정이를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대하며 언제 오냐고 묻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민정이와 관계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쉬운 쪽은 저였고 의지를 많이 했기에 아이 아빠의 그런 행동이 고마웠죠. 민정이가 안목도 좋았고 뭐든 저보다 더 척척 해내기도 했거든요. 언니들이 둘이나 있는 민정이는 조카들 크는 것도 보고 언니들을 도왔다며 저희 아이를 친조카처럼 챙기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육아용품들도 중고가 됐든 새 제품이 됐든 민정이가 사서 올 때도 많았고요. 아이 돌잔치 때도 민정이가 행사 사진 쪽을 아예 맡아서 종일 돌아다녔고, 아이 첫 생일 케이크를 고를 때도 제가 고른 것보다 더 예쁜 걸 찾아내더군요. 그런 민정이에게 저는 더 가까이 이사오라고 할 정도였죠. 민정아, 진짜 너 없으면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우나 싶다. 우리 아들 크면 나중에 민정이 이모한테도 효도하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네가 나중에 딸 낳을래? 우리 사돈 맺을까? 아는 사람이 사돈이면 더 좋을 것 같아. 평소처럼 웃으며 말하는 저에게 민정이는 갑자기 인상을 쓰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딸을 낳아? 나도 아들 낳을 거야. 너만 아들 낳으라는 법 있어? 저는 민정이의 반응에 당황해서 농담이라고 하면서 왜 화를 내냐고 했죠. 그러자 민정이는 어색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딸만 셋이잖아? 내가 셋째라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들으면서 크기도 했거든. 우리 엄마 아들 못 낳아서 할머니한테 시달리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가 나도 너처럼 아들 낳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민정이네 집에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종종 예민할 때도 있는 민정이라 그때도 그런가 보다 했고요. 어쨌거나 저는 민정이의 도움이 고마웠기에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정부모님을 뵈러 며칠간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 아이 장난감 옆에 민정이의 머리끈이 놓여 있고 신발장에 민정이 신발 한 켤레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와 단둘이 저희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민정이를 보면서도 말이죠. 너무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드는 민정이라 그저 저를 기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아이를 반기며 나오는 민정이를 보며 늘 우리 편이니 우리 부부를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이 아빠도 달려나와 저와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하며 반겼기에 편하게 웃었어요. 그런 두 사람과 저는 맥주를 함께 마시고 아이를 데리고 먼저 잘 정도로 민정이가 저희 집에서 함께하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첫 생일 잔치는 웃음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를 축하하는 자리라 설레더군요. 저 역시 그저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은 날이었고요.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저를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했거든요. 돌잔치 식장은 뷔페였지만 돌잔치 전문으로 한다는 곳이라 그런지 모든 게 전문적이고 식장 분위기도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꽃향이 먼저 퍼졌고 하얀 천으로 감싼 기둥 사이로 부드러운 조명이 번지는 돌잔치 식장이 좋아서 계약했죠. 천장에는 작은 전구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고 아이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바람도 없이 살짝 흔들리며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테이블마다 저희 아이 이름과 얼굴 사진, 파스텔 톤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접시와 컵은 반듯하게 정렬돼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축하하는 웃음소리가 겹겹이 쌓이며 공간을 채워서 즐거웠죠. 돌상 앞은 특히 더 화사했어요. 무지개색 과일탑과 정갈한 떡, 작은 장난감들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고 아이는 고운 한복을 입고 그 앞에 앉아 눈을 반짝였고요. 사회자의 부드러운 멘트가 흐르자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모였고 손뼉 소리가 잔잔한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며 웃었고 저는 그 옆에서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고요. 뷔페 쪽에서는 음식 향이 풍성하게 피어올라 유리덮개를 살짝 흐리게 만들었고 신선한 샐러드와 윤기나는 고기 요리가 줄지어 놓여 있어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골라준 민정이에게 다시 한번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고 든든해서 괜히 눈가가 찡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답례품까지도 민정이와 함께 고르고 스티커 붙이고 포장하는 일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정이도 무척 좋아하더군요. 사진 촬영 시간이 되어 배경막 앞에 모두 모여 사진을 찍을 때도 저희 부부는 민정이를 저희 사이에 세우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가 낯선 플래시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뻔했을 때도 민정이 덕을 봤죠. 민정이가 흔들어주는 장난감 소리에 아이가 금세 웃음을 되찾았고 그 웃음이 셔터 소리와 함께 고정됐습니다. 민정이는 돌잔치 내내 저희 옆에서 아이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정리해주며 연신 예쁘다고 말하면서 저와 아이 아빠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이 자리에 또 다른 주인공이 민정이라고 느껴졌어요.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케이크에 불이 켜졌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박수가 다시 한번 크게 터졌죠.
아이 아빠와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달콤했고 웃음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우리 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사회자가 아이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식이 한참 진행된 뒤였어요. 행사 초반부터 밝고 또렷하게 멘트를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아이 아빠 쪽을 볼 때마다 미세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행사 사회자가 그러니 이상하고 기분이 나쁘면서 그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괜히 신경 쓰여 제가 주시하자 사회자는 시선을 피하려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그러면서도 좋은 날이니 좋게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무시했어요. 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신 후 저와 아이 아빠 민정이는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담으러 가다가 저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제 아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민석이 어머님, 이렇게요. 뒤돌아보니 아까 그 사회자가 서 있더군요. 주변을 살피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사모님, 잠깐만요. 라고 말하더니 제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어떻게 봤으면 아이 엄마에게 이런 짓을 하나 싶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바라보자 사회자는 이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버렸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사장님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연락 주세요. 꼭이요. 그렇게 돌아서는 사회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돌잔치에서 처음 본 사람이고 게다가 행사 내내 아이 아빠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그 사람의 명함을 쥐고 있으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받은 그 명함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한 채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아이 아빠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돌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친구들은 각자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오늘 너무 보기 좋은 한 가족이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민정이는 평소처럼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진짜 부럽다. 가정도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민석이 잘 키우자.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라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 깬 잠은 쉽게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가방 안에 넣어놓은 사회자의 명함과 사회자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한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도 마음에 걸렸죠. 학권이랑 너, 아기랑 오늘 진짜 예쁘더라. 그런데 민정이는 너무 격없이 지내는 거 아니야? 아무리 친해도 조금 지나치더라. 누가 보면 한복만 안 입었지 민정이가 아기 엄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너도 학권이도 민정이랑 적당히 거리를 좀 둬. 그래야 민정이도 시집을 가지. 우리도 이제 30대야. 다른 때 같으면 웃어 넘겼을 말이었지만 그날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운동을 다녀오겠다며 나가는 아이 아빠에게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하고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더군요. 민석이 어머님이시죠?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통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끊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 저를 배려해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면서까지 사회자는 약속을 잡아주더라고요. 그것이 호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어쩌면 저도 느끼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었던 문제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처럼 사회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던 것 같고요. 막상 약속을 잡고 나서도 진짜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긴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결국 호기심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나와 있던 사회자는 다시 한번 자신을 홍지훈이라고 소개했고
평일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각종 행사, 사회 아르바이트를 한다더군요. 돌잔치 사회도 그렇게 맡게 된 일이었다면서 자신의 일을 소개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지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사회자는 말을 끊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례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거든요. 사회자는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여자를 보고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행사하시느라 정신없고 또 아이만 보시느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여자분, 남편분과 너무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분을 본 장면 속 그 여자와 인상차기가 같아서 더 놀라기도 했고요. 사회자의 말로는 몇 달 전부터 자신이 일하던 카페 근처에서 아이 아빠를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갔기에 정확히 기억한다더군요. 항상 그 여자와 함께였고 팔짱을 끼거나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웃는 모습이 서로를 무척 아끼면서 이야기하는 연인의 모습이었다고도 했고요. 스킨십이 있다 보니 단순한 지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당연히 연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여자의 키, 머리 길이, 옷차림까지 설명하는데 제 심장이 점점 내려앉더군요. 설명 속 인물에 대해 듣다 보니 절로 그 모습이 떠오를 만큼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 여자가 돌잔치에서 본 제 친구인 것 같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사모님, 그 친구분 사진 있으면 한 장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돌잔치 말고 다른 날 찍은 민정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돌잔치 전에 함께 나들이 가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회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 옷옷에 빨간 치마 자주 입지 않아요?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 특징을 자주 보다 보니 옷차림도 잘 보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정이는 제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제가 아이 아빠를 만나 연애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결혼 준비, 신혼 시절, 임신과 출산까지 다 함께였던 친구였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 가구를 살 때도 함께였고 아이 용품을 준비할 때마저도 항상 곁에 있던 친구였고요. 그런 친구가 제 아이 아빠와 따로 밖에서 만남을 가진 것도 모자라 연인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회자는 그런 저를 더 배려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기기엔 너무 확실해서요. 오지랖 같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다른 분을 만나 이혼하셨고 저도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을 저지른 탓에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남겨진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사회자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사회자는 그런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혹시 제 증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혹시 몰라 어제 저녁에 가게에 가서 CCTV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따로 빼놓은 USB입니다. 저는 그런 사회자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아이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씻기고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이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아빠에게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못했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움직이기로 했죠. 먼저 민정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돌잔치 이후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었어요. 민정이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하더니 집으로 오겠다며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 민정이에게 오랜만에 바깥 공기 좀 쐬고 싶다고 했죠. 이제 민석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외출하기 괜찮으니까 카페라도 갈까?
나도 집 밖에서 사람들 있는데 가고 싶어. 민정이는 제 말에 웃으며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고 저를 위하는 마음도 느껴졌어요.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정에게 저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고요. 평소처럼 아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아이 아빠가 참 좋은 사람이라며 웃었죠. 야, 그때 학권이는 왜 내가 아니라 너한테 번호를 물어봤다니? 이렇게 괜찮은 애인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번호 줄걸. 그때 너는 그저 그래 했잖아. 그러면서 웃는 그 웃음이 얼마나 가면을 쓴 웃음이었는지 그때야 처음 느껴졌어요. 힐끗 제 얼굴을 살피다가도 배시시 웃는 그 얼굴을 예전에도 봤지만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민정이에게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이 났지만 억지로 참느라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겨우 눈물을 참고 현관문을 열자 아이 아빠가 와 있더군요. 왜 혼자 와? 민정이는? 둘이 카페 가기로 했다며? 민정이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아무렇지 않게 민정이에 대해 묻는 아이 아빠를 보자 역함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 아빠에게 제 감정을 숨기려 안간힘을 쓰며 말했습니다. 민정이랑 통화했어? 나는 당신한테 나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민정이 만난 거 어떻게 알았어? 요즘 나보다 민정이랑 당신이 더 친한 것 같아? 그러자 아이 아빠는 순간 당황하더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아까 점심때 민정이랑 잠깐 통화했지. 돌잔치 끝나고 민정이한테 밥 먹자고 했었잖아. 당신이 민정이 아니었으면 돌잔치 못할 뻔했다고 하니까 나도 고마워서 언제 밥 먹을 건지 물어보다가 오늘 퇴근하고 당신이랑 카페 가기로 했다기에 같이 오는 줄 알았어. 아이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씻기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이 아빠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더군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 아빠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 생일을 누르며 휴대폰을 뒤지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함께한 9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마음으로 연 아이 아빠의 휴대폰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보며 손이 떨릴 정도로 아이 아빠는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더라고요. 민정이와의 대화는 이미 정리가 된 건지 볼 수 없었지만 누가 봐도 다정하게 찍은 두 사람의 사진들이 여러 장 남아 있었어요. 부들거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정신을 붙들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죠. 민정이 말고도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애인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들이었죠. 그 여자와는 이제 막 만남을 시작한 듯 아주 풋풋한 연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보며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어 어지러웠어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은 물론이고 꿈속에서 만나자는 말까지 저에게 했던 애정어린 말들을 그대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화도 나고 분하기도 했지만 증거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정신을 붙들고 그 메시지들까지 모두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죠. 그때 아이 아빠가 아이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게 보여서 휴대폰을 내려놓았고요. 오늘은 민석이가 물놀이 더 하고 싶다 해서 좀 더 놀았어. 감기 안 걸리게 드라이로 머리도 다 말렸고. 그런데 로션이 조금 건조한 것 같아. 다른 거 사야겠어. 민정이가 그때 이야기한 걸로 사봐. 민정이가 고른 건 다 좋다며. 개운해하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아이 아빠가 늘 좋은 아빠로 보였었는데 그날은 징그러운 위선자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걸 떠올리며 겨우 참아내고 아이 아빠에게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감정적인 폭발은 오히려 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회자에게 부탁해 아이 아빠를 봤던 날짜와 장소를 정리해달라고 했고요. 이미 CCTV 영상도 확보돼 있었기에 증거는 충분했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아이 아빠의 금융기록과 일정도 차분히 살폈습니다. 아이 아빠가 인터넷 뱅킹을 쓰고 있는데 저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 아빠가 민정이뿐 아니라 다른 여자와도 지속적으로 만나 데이트 비용으로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에 있는 데이트 코스인 곳은 모두 다 같더라고요. 민정이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 남편에 대해 나한테 할 말 있어? 제가 담담히 묻자 민정이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저으면서 천연덕스럽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친구로서의 연민도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정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너에게 물었고 너는 대답하지 않은 거야. 제 말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민정이는 웃으며 무슨 말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런 민정이를 뒤로하고 돌아오며 민정이와의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파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를 능멸하고 제 아이 아빠와 연인 행세를 하고 돌아다닐 만큼 뻔뻔한 사람을 친구랍시고 믿고 의지한 바보 같은 제가 너무 싫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 아이 아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처음엔 부인하더니 증거를 내밀자 그 다음엔 변명하더군요.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야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바깥바람도 쐬고 싶더라고. 그래서 드라이브만 조금 한 거야. 당신은 민석이 키우느라 바쁘고 민정이가 와서 다 도와주니까 둘 사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마치 다른 여자와 스치듯 만났다는 듯 말하는 아이 아빠를 보며 크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겨우 눌러가며 말했어요. 당신 그 여자만 만난 거 아니잖아? 이 사진에 있는 여자 민정이 아니야? 나 이거 동영상도 가지고 있어. 민정이랑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게다가 민정이도 모자라 다른 여자까지 만나? 당신 제정신이야? 제 말에 아이 아빠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민정이는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니야. 민정이가 자기는 결혼 생각 없는데 아기는 낳고 싶다고 민석이 닮은 아들 하나만 낳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들이댔어. 처음엔 나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고 했지.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없다면서 아이만 낳게 해달라더라. 임신만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우리 민석이도 동생이랑 같이 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처음엔 나도 이상한 소리 말라고 했는데 민정이랑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안쓰러워 보여서 위로해 주려다가 진짜 그 정도야. 좋아서 만난 거 아니야. 나는 민석이랑 자기만 있으면 돼. 회사 직원도 정리하고 안 만나려고 했어. 진짜야. 그렇게 술술 털어놓던 아이 아빠는 마지막엔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 아빠가 울며 자백하는 목소리는 휴대폰으로 모두 녹음해 두었고요. 그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며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털어놓은 아이 아빠는 모든 사실을 체념한 듯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민정이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아이 아빠가 저와 이혼할 거라고 했다면서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며 쌓인 정 때문에 믿었고 자신도 속았다고요. 게다가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억울하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가정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도 늘어놓으며 자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진짜 깨지고도 남았을 거라고 했고요. 그런 민정이에게 법은 냉정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말은 힘을 잃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고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도 확보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컸어요. 하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부모님 다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믿고 의지하느라
저를 속이는 것도 몰랐던 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들이셨어요. 저에게 몹시 미안해하셨고 아들을 대신해 사과하셨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미안해. 염치 없지만 민석이 얼굴만 가끔 보게 해줄래? 그래도 할미가 손주 얼굴은 보고 살고 싶어서 이런 부탁도 미안하구나. 울먹이는 시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시아버님은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그런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돌아서며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저를 데리고 가시며 함께 오셨어요. 그렇게 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오늘의 일을 이야기해야 할 것만 같았죠. 그러면서 밀려오는 상실감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연락해 찾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으니까요. 마음이 텅 비고 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쓸쓸하고 퍼석한 잿빛만 가득 남은 마음은 아프고 쓰라렸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을 것 같더군요. 배신이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당한 사람에게 조금의 희망도 남기지 않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이혼 판결과 두 건의 상간자 소송을 마치고 저는 진실을 알려준 사회자에게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만 같더라고요. 잘 지내시나요? 라는 짧은 메시지로 시작했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사회자도 조용히 응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나니 사회자가 그날 명함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된 평온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그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게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저를 추스르며 아이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친정 가까이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일자리도 다시 알아보면서요. 임신 전 다니던 회사처럼 큰 회사에는 다시 가기 힘들었지만 아이를 키우며 다니기 괜찮은 작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엄마나 아빠가 오후에 아이를 하원시켜 친정집에 데리고 가 저녁을 먹이고 씻겨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는 큰 탈 없이 자라주었고요. 아이 아빠는 이혼할 때 아이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니 결국 시부모님만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너무 미안해하시며 아이를 만나고 돌아가셨죠. 그러면서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왔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보러 오셨던 시어머님이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내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너무 미안하구나. 글쎄 학건이 그놈이 기어코 그 민정이라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구나.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라고 해도 안 된대.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나서 그만뒀고 대학 동창들도 다 멀어져서 둘이 의지하고 살아야겠단다. 우리는 그 꼴을 못 본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안 보고 살겠대. 그래서 그러라고는 했는데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시어머니 말씀에 씁쓸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곁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마음이 복잡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민정이라는 애가 민석이도 못 만나러 오게 하는 것 같더라. 우리한테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면서 자기가 아들 낳아줄 건데 뭐하러 떠난 애 보러 가냐면서 가지 말라더라. 그래서 어디 천년을 끊냐고 혼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가 모자라 거부하냐고 대들더라.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걔가 아무리 아들 낳아도 우리 손주는 민석이 뿐이다. 학건이 놈은 그렇게 정신 팔려 있어도 말이야. 혹시 양육비 안 주면 우리한테 꼭 말해라. 그놈이 안 주면 우리라도 줄 테니. 그리고 학건이 앞으로 해주려던 재산 내가 다 민석이 앞으로 해놓을 거야. 시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아들을 낳을 거라며 화를 내던 민정이의 모습이 떠올랐죠. 결국 두 사람이 부모님도 모시지 않은 채 결혼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만나러 오시는 시부모님들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는 통에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혼 소식이 들려온 뒤 아이 아빠에게서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약속대로 아이 앞으로 재산을 넘겨주셨고요. 다달이 양육비도 보내주셨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아이를 데려다 주면 시부모님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조금 편해졌죠. 인사만 하고 아이와 만나기로 한 시간에 다시 데리러 오면 됐으니까요. 아이도 자신을 예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만남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면 기다리기도 했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 만남을 내키지 않아 하셨지만 저는 억지로 맞고 싶진 않더군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데 조부모님의 사랑이라도 양가에서 골고루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민정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오랫동안 임신을 준비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그러다 몸이 이상해 임신인 줄 알고 찾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죠. 마음씨를 곱게 써야 예쁜 아이도 만나고 몸도 성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을 받는가 보다. 학건이는 이제야 민석이 생각이 나는지 자기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너한테 물어본다고 했어. 네가 싫다고 하면 지금까지처럼 우리만 만날게. 나도 괘씸해서 그놈한테 민석이 보여주기 싫은데 그래도 애비라고 자식 보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 아이를 아빠와 만나게 해도 되겠냐고 묻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어지러우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 전 일이 떠오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 아이 아빠가 날짜와 궁합을 보러 가자고 했던 날이었죠. 아이 아빠는 용하다는 곳이라며 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점을 보던 사람은 사주가 아닌 신점을 본다고 하면서 저희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 간 게 처음이라 긴장을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 점사를 보기 위해 동전도 딸그락거리고 쌀알도 뿌리며 점괘를 보던 그 무속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재물운도 나쁘지 않고 사회운도 나쁘지 않아. 부모님이 주신 타고난 운은 괜찮은데 아내가 크게 아플 수 있는 운이 보이네. 자식하고도 생이별을 하겠어. 몸 조심하면서 검사 꼬박꼬박 받아야 해. 저는 그렇게 말하는 무속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 아빠는 오히려 불편해하며 자리를 빨리 뜨자고 했던 일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점사에서 말한 아내가 제가 아니라 민정이었나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고 나니 아이 아빠와 헤어진 게 다행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저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벌을 아이 아빠와 민정이가 받기를 바랐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요. 그 후로 저는 시부모님께 아직은 아이를 아이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혼란을 느낄 것 같다는 핑계를 댔죠.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는데 따로 살면 이상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순순히 받아들여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아이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아이 아빠를 만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온 아이는 그러더군요. 기억에도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반갑지 않더라. 할 말도 별로 없고. 지나가다 마주친 아저씨 같았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만 만날래. 그런 아이에게 저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 후로도 몇 번 아빠를 만나고 오더니 하루는 아이가 화를 내며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빠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아줌마가 아픈데 왜 엄마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진짜 이상해. 할머니도 하지 말라면서 말리는데 자꾸 물어봐. 그래서 엄마도 곧 결혼할 것 같다고 그랬어. 엄마도 선생님이랑 빨리 결혼해. 나는 선생님이면 찬성이야. 저는 그런 아이에게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진실 위에 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던 저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아이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라 마음이 간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제가 바라던 아빠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아이를 가르치던 학원 선생님이셔서 얼굴 볼 일은 없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도 타고 농구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 선생님을 아이가 무척 따르며 좋아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려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수학쌤 결혼했다가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 병수발 하느라 회사도 그만두셨고 여태까지 혼자 사신대. 사모님 돌아가시고 학원 일을 시작하신 거래. 진짜 순정파지? 엄마, 우리 수학쌤 어때? 그 말을 저는 웃고 넘겼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일부러 선생님을 졸라 시부모님을 만나지 않는 주말마다 함께 운동도 가고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꼭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나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마시며 편해진 사람이라 그런지 저보다 아이가 더 좋아하면서 자꾸 데이트를 하라고 하면서요. 서로 쑥스러워만 하다가 서로 통했다고 할까요? 하지만 저와 그 사람은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아이가 제일 우선이라는 말에 그 사람도 그러자고 하더군요. 자신은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며 아이 나이에 환경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서요. 그래서 저와 그 사람, 아이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소중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걸 보면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단하게 다시 세우기도 하나 봐요. 아들의 돌잔칫날 받은 명함 한 장으로 알게 된 배신으로 땅끝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긴 했지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도 의지하기보다 홀로 서서 제가 지켜야 할 존재인 아이를 지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는 아프고 괴롭지 않으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이 다 나아지진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아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제 삶이 배신 하나로 완전히 부서졌던 이야기와 헤어지려고요. 물론 그 잔해 위에서 다시 방향을 정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무너진 건 인생이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들이었더군요. 아팠지만 그 덕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해졌기에 나아갈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누군가의 말보다 제 감정을 먼저 믿고 관계의 온기보다 경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다시는 제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아이와 함께하는 지금의 일상은 그만큼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으니까요. 웃음도 불안도 선택도 모두 제 몫이고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에게 단 하나만 전하고 싶습니다. 배신은 여러분이 약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틀린 선택을 한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느리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요.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가끔은 흔들립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출발선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배신으로 힘드시다면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고통은 지나가고 단단해지지만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절로 아파질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